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챕터 15장 Raising Capita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챕터 5장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갑자기 챕터 15장으로 이렇게 점프한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 이 재무 관리의 나름의 그 논리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흐름에 제 생각은 챕터 15장을 우리가 챕터 5장을 끝내고 난 후에 바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챕터 15장을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여러분들께서 챕터 그 순서대로 강의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서 여러분들 그 재생 목록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챕터를 여러분들 찾아서 그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하는 이 논리의 흐름대로 따라와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를 이해하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왜 챕터 15장을 지금 시기에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챕터 15장을 왜 먼저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살짝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재무 관리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기업 가치 극대화죠. 그럼 여러분들 기업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기업 가치를 쓰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업 가치는 시그마 뭡니까? 시그마 T 콜 1에서 N까지 그다음 뭐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인 미래 현금 흐름인 CT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1 플러스 K 할인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인율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재무 관리에 있어서 이 기업 가치의 극대화죠. 이걸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요. 이걸 극대화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자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분모의 할인율을 극소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조금만 다시 쓸까요? 여기서 t 콜 1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챕터 1장에서 재무 관리에 제가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 관리 인트로덕션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 관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챕터 2장에서 뭘 했냐면요. 바로 요걸 했어요. 챕터 2장에서 바로 요 현금 흐름 구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챕터 2장에서 우리는 밸런스 시트와 그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챕터 3장은 잠시 후에 나중에 좀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챕터 4장, 5장에서 뭘 공부했냐면요. 바로 이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나누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다 더해 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4장, 5장에서 배웠던 건 뭐냐? 바로 이 전체 프로세스가 사실 그 전제가 챕터 4장, 5장의 화폐의 시간 가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이구.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4장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챕터 5장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5장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이자율의 유효 이자율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에 있어서 바로 연금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그게 바로 챕터 4장, 5장을 바로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재무관리의 목표를 찾았고요. 기업가치 극대화. 그 다음 두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어디에서? 챕터 4장과 챕터 5장에서 맞지?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과 거기에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미래의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챕터 2장에서 미리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 할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할인율은 도대체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이 할인율. 그렇죠? 이 할인율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할인율은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에서 뭐라고 많이 쓸 거냐면요. 자본 비용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자본 비용. 그럼 여러분 이 자본 비용이 뭐야?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돈을 빌려온 거에 대한 혹은 돈을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을 그걸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봐. 내가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 내가 남의 돈을 사용을 했을 때 필요해서 빌려오면 거기에 내가 뭘 지급해야 됩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 이자가 뭡니까? 그게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자와 같은 것들이 자본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돈을 쓸 수도 있잖아. 내 사업을 할 때, 그쵸? 그럼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은 없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가 있다면요. 기회비용이란 말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 돈을 썼을 때는요. 내 돈을 썼으니까 비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경제학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돈도 나름의 비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다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 포기한 나름의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린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할인율은 뭘 구성하는 거냐면요. 자본 비용을 말하는데 그 자본 비용은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대가와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대가,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할인율이라는 걸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 그러면 결국 자, 봐세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판사로 다시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본 비용이라는 걸 구해서 여기 K에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는 걸 구해서 여기 K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자본 비용은 내가 돈을 쓴 거에 대한 대가인데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쓰냐면요. 이렇게 쓰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잘하네요. 재무 상태표입니다. 밸런스 시트. BS죠? 여기 BS. 여러분 내가 지금 BS를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BS를 그리는 이유는 이 BS에는 바로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을 대변,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가 asset,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liabilities, 그 다음에 여기가 owner's equity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오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요, 어떤 자산을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돈은 남의 돈과 내 돈으로 조달해 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 자본을 조달해서 이렇게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렇죠. 에셋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셋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자본을 운영을 해서 우리는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돈과 내 돈이 있죠. 그래서 자본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하기 전에 바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서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게 몇 장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Raising Capital 챕터 15장이 여기에 해당돼요. 챕터 15장은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15장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15장에서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오는지를 공부를 했다면 그럼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자본 비용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자본 비용으로 구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구체적으로 자본 비용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돈을 빌려온 거를 구체적으로 자본 비용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왁이라는 걸로 합니다. 이 자본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왁이라는 걸로 해요. WACC라는 걸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나중에 할인율을 쓰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이제 구해야 요걸 구해야 요거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왁이라는 걸로 구합니다. WACC. 그럼 쌤 왁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기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 요 부채를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인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자예요. 이자.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 이자. 요 이자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뭘 해주고요. 그 다음 플러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이 있다 그랬죠.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이 뭡니까?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KE라고 합니다. 쌤, 왜 KE, KD라고 합니까? 일단 여러분들 왜 K라고 하는지 알겠죠? K가 할인율 이거니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K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을 D라는 걸 붙이냐면요. 여러분들 debt. 이게 뭡니까? 부채죠. 부채.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비용이라는 뜻으로 K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K는 비용은 비용인데 뭐냐? E가 뭐냐? equity입니다. equity가 뭐죠?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자본에 대한 비용이라서 KE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봐. 여러분들 이제 KD와 KE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왜? 내가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과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과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단순히 더해주면 안 되는 게
이게 전체 빌려온 금액에 대해서 나름의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 비율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웠네. Asset은 어떻게 됩니까? Liability plus Owners Equity 이거 되죠. 그럼 Asset이 곧 기업의 가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건데요. 부채 liabilities를 bond라고 해서 B라고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Owners Equity를 stock이라고 해서 S라고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는 여기 WACC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과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을 각각을 비중별로 곱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전체 비중이 B 플러스 S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것 중에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중은 B 플러스 S분의 B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중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S분의 뭐 해주면 되죠? S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고, 자본 비용을 구하면 그걸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본 비용을 배우는, 이거를 구하는 걸 배울 건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오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오는지를 챕터 15장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raising capital이라는 것을 여기 챕터 15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사실 여기서 약간 좀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학교에서 챕터별로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챕터 15장까지 강의를 안 들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 한 주마다 챕터를 하나씩 정도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빼면 여기까지 사실, 어, 교수님들이 진도를 안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가는 친구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가급적이면 좀 보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챕터 15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좀 되게 좀 현실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아닌 학교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챕터를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일단 전반적인 이 챕터 15장에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참고로 챕터 15장에 있는 내용들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현실의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챕터 15장에서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레이징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거를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책을 좀 벗어나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거기에서 제가 좀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책을 보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전반적인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파이낸셜 마켓에서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수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1장에서도 한번 했는데요. 그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프라이머리 마켓이 뭐라 그랬죠? 이제 발행 시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이 유통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 관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통적인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컴퍼니, 기업이 있어요. 네,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은 돈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러분 이 기업의 내부를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요. 기업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기업은 자본을 조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쪽에 있는 게 부채고 아래쪽에 자본이잖아. 그치? 여기 남의 돈, 그다음에 여기가 내 돈. 그쵸? 그러면 기업은 자본이 필요하면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직접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발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요게, 다시 한번 해볼까? 조금 안 맞는 거 같네. 자, 여기서, 여러분, 요게 지금 제가 네모나게 그리는 거 있죠? 요게 뭐냐면요. 요게 지금부터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행 시장. 요걸 발행시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발행시장은 다시 크게 안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안쪽으로 보면 다시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드 마켓, 채권 시장이 있고요. 채권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탁 마켓, 즉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 여러분 이거는 발행하는 곳이야. 발행. 채권이 발행되고 주식이 발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하겠네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가 누구 돈이죠? 여기가 남의 돈이잖아. 그치? 그러면 남의 돈을 일단 발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요. 채권이란 형태로 발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회사는 발행시장에다가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종이 쪼가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요. 발행시장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인베스터, 즉 투자자라고 할게요.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나오죠. 그럼 본드가 나오면 그 본드를 이 투자자가 발행시장에서 발행이 되면 그럼 이 본드를 투자자가 뭐 합니까? 사요. 그래서 채권이 이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채권을 이 사람이 가지게 돼요. 그럼 반대급부로 투자자는 채권을 사는 조건으로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돈을 줘야 되죠. 달러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렇죠. 바로 기업의 부채에 여기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요게 바로 채권 시장에서, 발행 시장에서 채권이 실제로 발행되고 교환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채권이 발행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트레이트 본드, 그 다음에 CB, 그 다음에 BW 등등 있어요. 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챕터 6장의 채권에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내 돈의 파트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내 돈은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돈은 여기서 주식 시장에다가, 그 발행 시장에다가 내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주식을 발행을 해요.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역시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투자자면 이 사람이 이걸 주식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반대로 당연히 종이 쪼가리 주식을 샀으니까 투자자는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돈을 반대로 줘야겠죠. 그럼 그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바로 에쿼티,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발행시장이에요. 여러분, 이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최초로 증권이 발행되는 겁니다. 최초로 증권이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으로 종이 쪼가리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런 종이 쪼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 종이 쪼가리를, 이 종이 쪼가리가 하나의 채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종이 쪼가리를 시장에다가 내놓으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거는 회사가 이미 발행해 놓은 이 종이 쪼가리를 이걸 이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발행시장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종이 쪼가리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때 그 거래를 우리는 발행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처음에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이 쪼가리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샀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 종이 쪼가리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그때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나중에 한번 사보고 싶은데 그 종이 쪼가리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과 다시 거래를 하는 시장이 그게 바로 유통시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코스피에서 사고 파는 그 시장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통시장이에요. 그 발행시장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발행시장에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이나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걸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최초로 종이 쪼가리가 발행이 되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는 회사 안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발행이 되고 난 이 종이 쪼가리를 이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거는요, 더 이상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삼성전자가 최초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종이 쪼가리를 최초로 만들어서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그때 투자자들이 사가면, 그 최초에 발행됐을 때 사갈 때만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부터 발행된 종이 쪼가리가 거래가 되는 거는, 그건 더 이상 아무런 돈이 삼성전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이 쪼가리를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종이 쪼가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가치가 올라가거나 종이 쪼가리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네. 아니죠.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봐봐. 삼성전자의 종이 쪼가리가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좋아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사고 파는데 인기가 좋아서 가격이 점차 올라.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그럼 나중에 삼성전자가 혹시나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해서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할 때는 어떤 가격에 내놓을까? 그렇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삼성전자가 똑같은 종이 쪼가리를 내놔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가는 의미가 있고 상당히 삼성이 신경을 쓰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신경을 쓰는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걸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 헷갈리는 순간 이 여러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헷갈리는 순간 자금이 들어오는 이 순환의 논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가 최초로 종이 쪼가리를 발행을 해서 그걸 최초의 투자자가 그걸 사서 산 대가로 돈이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요 관계를 발행시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이 투자자들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있잖아. 그걸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사고 파는 거는요.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거래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MTS나 HTS에서 주식 거래하는 거 있잖아. 그건 유통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오케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마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봐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조금 당길게. 좀 당겨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투자자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투자자는 이렇게 해서 발행시장에서 최초로 종이 쪼가리를 이제 가지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자가. 그런데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다른 투자자가 여기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다른 투자자 여기 있는데요. 그 투자자는, 자, 현재 이 투자자는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종이 쪼가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싶지 않고요. 이 사람은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팔고 싶고 이 사람은 사고 싶으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 그치?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거래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역시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종이 쪼가리가 유통되는 시장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통시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통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채권의 유통시장과 주식의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본드, 채권의 유통시장과 그다음에 스탁, 주식의 유통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때 투자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으면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팝니다.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의사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그걸 보고 사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채권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사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채권을 산 대가로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돈을 줘야 될 거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판 사람한테 돈의 계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유통시장, 어디에서? 본드 마켓에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 사람은 주식도 가지고 있죠. 그럼 주식도 팔고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으면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팔아요. 이렇게. 그럼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주식을 사겠죠. 이렇게 해서 주식을. 그럼 이 사람은 반대급부로 당연히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돈을 줘야 될 거고,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팔았는 이 사람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행된 그 증권이 다시 유통되는 시장을, 그걸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primary 처음으로 일단 발행이 된 거, 그걸 다시 유통을 하는 거니까 second 두 번째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secondary mark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좀 볼게요. 지금처럼 기업이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다이렉트 마켓, 직접 금융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을 자, 하나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루어지는 시장을 요거를 직접 금융 시장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요거를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다이렉트 마켓.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직접 금융시장. 이게 왜 직접 금융시장입니까? 이거죠. 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투자자와 직접적으로 사고 팔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이렉트 마켓 중간에 누가 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직접 금융시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여러분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내릴게요. 자, 보면요. 자, 봐. 여러분, 여기 보면, 요게 누구 돈이야? 남의 돈이지. 남의 돈을 조달하는 방식은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직접 금융시장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누가 있냐? 은행이 있어요. 뱅크. 은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은행이 있으면요. 투자자는 이 은행에다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일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금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금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예금을 하면 은행은 여기에 돈이 자기가 쌓이겠죠. 그럼 그 쌓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까? 아니죠. 기업에 돈이 필요하면 거기다 빌려주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요거를 자기가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줍니까? 그렇지. 이자를 주게 되고, interest rate, 이자를 주게 되고요. 이자를 주게 되고, 그 이자가 은행이 마진을 남기고 다시 누구한테 줍니까? 그렇죠. 이 돈을 투자한 이 사람한테 이자 수익으로 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봐봐.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기업이 여기 남의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투자자가 은행에 넣은 돈을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빌리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금융시장이라고. 간접 금융 시장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접 금융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집을 사잖아. 그치?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 집을 거래하면요. 이게 뭐냐? 이게 직접 금융 시장이에요. 반면에, 공인중개사분을 끼고, 내가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간접 금융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쉽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게 간접 금융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켓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사실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캐피털, 그러니까 자본을 레이징 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을 어떻게든 모으는 건데, 이걸 이제 레이징, 끌어올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자금을 수요하고 그다음에 공급하냐?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총 이제 내용을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그쵸?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본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본을 우리가 레이징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돈이 정말 레이징 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돈이 레이징 되는 건 여기고요. 여기서는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유통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증권사나 이런 회사들이, 증권사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로스의 재무관리 책에 이제 굉장히 좀 실무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실제로 내용을 좀 책을 보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책을 보면요. 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땠습니까? 우리 챕터 15장
요 전반적인 컨셉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일단 자본을 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챕터 15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좀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번에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만 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